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근 언론에서 그 김건희 씨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다양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우리 최강욱 의원님은 누구보다 2020년에 김건희 씨를 주가 조작 혐의로 고발을 했고, 그리고 24년 10월에는 또 항고를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사태에 대해서. 뭐 사표 규정이 진행되는 일환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늘 기가 막히죠. 그때는 뭐 하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마치 새로운 일을 발견한 것처럼. 그러네요. 이미 다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때 또 김건희 공범들의 공판 과정에서 다 나왔던 얘기들이고, 그거를 제가 2024년에 항고를 했을 때도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2020년에 처음에 제가 고발할 때는 선거 과정이라서 그때 좀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사라졌다가 그 어거지로 이제 무혐의를 하니까, 그때 나름 검찰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기자들하고 뭐 거친 문답이 오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고 나서 제가 항고장을 제출하러 갔을 때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오고 그 뒤에 추가 취재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물어봤다고. 그래,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거를 김건희가 주가 조작했다는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동안에 법정에서 계속 공개가 되고 있었는데 그 몰랐냐? 당신네 법조팀에는 검찰 출입, 법원 출입 기자들 다 같이 함께 있지 않냐? 그랬더니 대부분 언급을 회피하고, 그나마 조금 양심적인 기자라고 보이는 젊은 기자들이 그나마 얘기를 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데스크가 그걸 취재하라고 시키지 않아서 그랬고, 지금은 이제 사실은 솔직한 말이죠. 근데 어때요? 데스크를 해보신 김 국장의 입장에서는 기자는 원래 그렇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취재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내가 그때 그랬거든. 이게 지금 물어보는 거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황당한 일인데 검찰이 엎은 것처럼 지금 막 그 흥분해서 취재를 하던데 그걸 인지 알았냐?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근데 지금이라도 어쨌거나 하는 건 다행입니다만은 씁쓸하죠. 항상 생각해보면 우리 언론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해서 존재하는가, 그리고 왜 때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가, 왜 상대에 따라서 논조가 바뀌는가, 이거는 좀 계속 우리가 민주주의를 더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풀어야 될 숙제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창수 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들에게 내부 메신저를 보냈다는데 그 내용이 무죄 판례 검토 지시를 했다라는 정황이 포착되는 겁니다. 충격적입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로 어떤 판례를 어느 시간에 얼마큼 보냈는지 일단 이제 하나가 공개가 된 거니까. 근데 지금 특검의 발표대로라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다른 판례 다 놔두고 이제 무죄로 이유를 할 수 있는 판례를 찾아서 보냈다는 건데, 그때 제가 그 기사를 딱 보고, 이건 뭐 또 변명할 스토리는 뻔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알고 보니 뭐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했던데. 이창수 전 지검장의 해명을 보면 판례 검토는 사건 처분의 완결성을 위해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과거에 윤석열이 지시로 판사 사찰했을 때도 중요한 재판에서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일본적으로 알아보는 건 당연한 거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거는 윤석열의 징계 사유로 불법인 게 너무 확실하다라고 판단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비슷한 거죠. 중앙지검장이 평검사한테 자기가 판례 검색을 해서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검찰 내에서. 아니, 검사들이 수사 과정이나 보고 과정에서 검사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관련 판례를 검색해서 보내는 경우는 있지. 수사검사가. 근데 검사장이 검사한테 그 판례를 보내면 일종의 압박이 될 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압박이 되잖아. 아니, 기자가 취재하고 나서 정보 보고하고 보도국장한테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보도국장이 기자한테 야, 아무개 취재 그래가지고 뭐 좀 조져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기자는 그쪽으로 취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연히 의식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앙지검장은 또 특별히 검찰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또 그 위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음에 총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만큼
정권 핵심과 가깝다. 특히 이창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중앙지검장이 예상외로 발탁이 됐는지를 검찰 내부에서 끼리끼리는 다 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 판례를 찾아서 보냈으면 그 의도는 뻔한 것이고 특검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아마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제 그 시기가 또 충격적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쭉 무혐의로 이어지는 과정 이것도 너무나 뻔한 스토리인데 또 뻔한 거짓말을 또 반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 JTBC가 단독 보도라 해서 나온 내용인데 원래 절차는 수사 보고서를 완성한 다음에 무혐의나 기소를 정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데 그 JTBC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 수사 때 검찰이 그걸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10월에 먼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그 후에 수사 보고서를 손본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겁니다. 예. 그 전에도 보면은 무혐의 결정하기 전에 판례가 가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불기소장을 미리 써놓은 것 같고 5월 달에 예. 그리고 7월 달에 그 핸드폰 뺏기는 수사를 하고 예. 그리고 10월 달에 무혐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10월 달에 무혐의 해놓고도 찜찜하니까 또 수사 보고서를 뒤늦게 또 손대서 바꾸고.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기자들이 물어본 거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반발이나 반론이나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항고를 하면서 또 지적했던 문제나 그러한 또 탄핵 소추가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과정에서 대비한다고 그런 것들을 한 것 같은데 이제 허위공문서 작성 내지는 최소한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는 범죄라서 이거는 날짜 바꾼 거. 예. 이런 거 이제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전에도 한번 제가 드렸던 질문인데 2020년 당시 김건희 씨는 검찰총장, 예. 현직 검찰총장의 아내였고 그리고 24년 10월은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었습니다. 예. 그때 심정 다시 한번 궁금합니다. 웬만하면 못합니다. 그렇게 제가 보기에. 아 그러신가요? 저는 네. 뭐 그 사람의 직책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갔는지를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주목했기 때문에 이자가 이런 위치에 있으면서 무슨 짓을 본인의 범죄, 본인과 처가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던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너무나 분노했기 때문에 뭐 그 남들이 그렇게 꺼릴수록 제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고 예. 왜냐하면 그 범죄 행각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제가 또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절대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뭐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은 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보복 당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보복 당하는 게 뭐 죽게 하겠습니까? 뭐 계엄이 성공했으면 뭐 죽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지금도 후회는 없는데 예. 이제 와가지고 좀 그런 모든 사정들을 다 부정하면서 억지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는 좀 속상하더라고요. 예. 제가 윤석열이를 무슨 보호하려고 했다느니 원래 친한 사이라서 지키려고 했다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오히려 더 속상하지. 그때 당시에 했던 일은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님의 이런 기계 때문에 윤석열이 계엄을 하려고 할 때 방첩사 최강욱 리스트를 만든 게 아닐까요? 뭐 네. 그랬겠죠. 뭐 계엄도 하기 전부터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뭐 너 네 옆에 있다가 간첩될 뻔했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그러던데 뭐 어쨌든 그런 자일수록 얼마나 그 권한을 아주 그 저질스럽고 더럽게 남용하는지 그런 흔적을 남기는데 제가 좀 기여한 것 같아서 이건 좀 앞으로 두고 역사에 남을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시대의 괴물을 때문에 나라가 민주주의가 얼마나 망가졌는가 이런 거에 그냥 의미 있는 소재를 제공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만약 2020년에 우리 의원님이 김건희 씨를 고발하지 않았더라면 혹시 뭐 공소시효 뭐 그런 논란 때문에 김건희 씨가 혐의를 빠져나갈 수 있었나요? 고발을 안 했으면 만약 안 그냥 했다면, 예. 그냥 유야무야 넘어왔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사건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실은 그때 고발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 의원들도 어느 정도 다 의심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었죠. 예. 근데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다들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 잘 알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혹시나 그것 때문에 뭔가 허점이 있어가지고 되치기를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또 정치적 부담 이런 것들도 있고 했을 텐데
그때는 좀 많이 아쉬웠지만 어떻든 그래도 고발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으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걸 자기들이 해서 또 그 된 것처럼 생색은 안 냈으면 좋겠던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고발과 항고는 다 최강욱 의원님이 하신 걸 많은 국민들이. 글쎄요, 뭐 하여튼 하시는 분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혐의는 무혐의. 네. 그리고 그 샤넬백 2개하고 뭐 목걸이 받은 것 가운데 첫 번째 샤넬백은 무죄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예. 그때는 또 어떠셨어요, 심정이? 그거는 굳이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예. 그 또 주식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그 그래프만 보고 아시더라고. 이거는 네. 작전주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나왔던 중간중간에 나왔던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도이치모터스와 김건희의 관계가 어떻고 최은순과의 관계가 어떻고 통장을 누구 걸 썼고 무슨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다들 뭐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었고 또 이제 다들 저기 했던 거는 증권회사하고 연락을 해서 직원들하고 뭔가 얘기를 하면 자동으로 다 녹음돼서 기록되게 돼 있는데 예. 그거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을 하셨어요. 나중에 아니나 다를까 특검 시작되니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나왔죠. 그동안에 예. 이제 그거 또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못된 정치 검찰이 있을 때 얼마나 그 악의 무리들이 설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탐욕에 의해서 얼마나 막대한 돈을 이거 사실은 어디 하늘에서 없던 돈을 만들어내 가지고 김건희가 가진 게 아니라 그 개미 투자자들의 돈을 다 뺏어 먹은 거예요. 예. 근데 그 심각성에 대해서 그 가진 억지를 쓰면서 그 비호를 하려고 했던 그 국힘의 모습. 그럼 이 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치 집단인가 이런 것도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주가 조작 혐의가 무혐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공동 정범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 다만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이 공소장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다. 뭐 그랬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무죄 판결을 선고했는데 진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공범들이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예. 그대로 베껴 쓰기만 해도 그런 판결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는 뭐 봐주기 위해서 작심하고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낸 것밖에 안 돼서 참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논리를 보면 김건희 씨가 통정 매매를 한 것 같다. 그 주가 조작 한 거는 같은데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뭐 그런 논리 때문에 지금 무혐의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논리가 안 되는 게 통정 매매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소리예요. 그게 예. 서로 얘기하면서 주고받고 액수 정하고 타이밍 정하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통장을 김건희 통장을 김건희가 계속 갖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 작전 세력들이 갖고 있었고 김건희가 계속 연락을 했는데 그거를 뭐 김건희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수익을 당했을 뿐이다.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잖아. 가만히 있는데 막 수익을 당해버렸다. 김건희는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된 건데 하여튼 어이없는 판결이었습니다. 바로 잡힐 겁니다. 바로 잡혀야죠. 예. 어쨌든 이번에 그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3월 23일에 그 서초구 대검찰청 그리고 중앙지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잖아요. 예. 검찰의 심정이 어떨까요? 제대로 된 조직 같으면 굉장히 참담해하고 해야 될 텐데 예. 내부적으로는 말은 못하지만 그래 뭐 그러더니 잘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창수가 워낙 파격적으로 중앙지검장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창수 때문에 내 자리를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꽤 있거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쌤통에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근본적으로 이게 윤석열과 관련해서 얼마나 그 검찰 수뇌부나 여타 중앙지검의 수뇌부들이 범죄적 행각을 했는가를 검사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겠네요. 예. 예. 이거를 정말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될 텐데 이런 거 있으면 또 게시판에 전혀 안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이러다가 국민들로부터 이런 지탄을 받은 거다. 이런 성찰의 내용은 전혀 없는 걸로 보면 그 수준을 알 수 있죠. 어차피 검찰청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몸담고 있던 조직에 그 권한을 행사해서 권한을 오남용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성원 수에 되게 치욕적인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방송사가 특정인의 청탁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을 일방적으로 띄워주는 보도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그 보답을 받았다. 그러면 그 구성원 입장에서는 정말 치욕적인 일 아닙니까? 예.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가하는 일이고. 근데
이자들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존심이나 명예 감정이 없고 오로지 출세욕만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의 그 이른바 그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내용을 보면 현직 부장판사인 김모 부장판사가 2023년과 2024년을 전후로 전주지방법원에 근무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고교 동문인 변호사로부터 그 부장판사 부인의 바이올린 교습소 공간을 무료로 제공받고 그리고 현금도 받고 그 다음에 반지도 받고 그래서 이게 대략 합치면 뭐 수천만 원대 금품인 것 같아요. 예. 이 특혜를 받은 이 금품을 받은 부장판사는 그 변호사가 맡은 항소심 형량을 깎아줬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예. 기각 이유를 보면은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뭐 늘 나오는 멘트죠. 소명이 부족하다. 예.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렇죠. 예. 글쎄요. 그게 공수처가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 전주의 변호사분들한테 압수수색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와서 뒤늦게나마 영장 청구가 되고 이제는 뭐 공수처가 나름 다 증거를 확보해서 자신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또 영장이 기각되면서 뭐 어떨지 모르겠으면 아마 다시 구속되기도 힘들 거예요. 이 판사의 경우에 재구속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예. 또 그냥 추가로 뭐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 같은 이유로 또 기각시킬 게 뻔해서 이게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얼만큼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잘 다뤄질지 이제 계속 감시의 눈을 확실히 떠야 될 것 같고 이제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사실은 의심받기에 충분한 일이잖아요. 예. 그 변호사가 갖고 있는 건물에 판사의 부인이 바이올린 교습을 했다는 거죠. 예. 거기 들어와서 예. 공짜로. 무료로. 예. 그죠? 그럼 그거 자체로도 일단 청탁금지법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또 판사와 변호사의 관계라는 점에서 보면 뇌물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도 현금과 금품이 오간 거를 뭐 그걸 뭐 바이올린 교습 비용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하던데 예. 그러면 교습 비용은 그렇게 꼬박꼬박 내면서 임대료는 왜 안 받냐고 그건 이제 그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고 그리고 그 이제 법조에서는 사실은 전주지방법원 항소부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의 모든 사건들이 항소되면 글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이제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부서고 거기서 요즘은 항소심에서 잘 형량이 깎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 항소심에서 많이 선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점만 봐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었는데 하여튼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양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했다라고 말을 했고 그 변호사 측은 건물을 교습소로 무상으로 쓴 적이 없다. 아예 없다. 네, 그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장판사에게 준 현금은 김 판사 아내에게 바이올린 레슨 비용을 준 것이다. 네. 그러니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따져봐야 될 일인데 그 바이올린 교습소로 빌려줬다 그러고 아니라 그러고 이제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정면으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공수처에 이제 재판하다 보면 이제 그 수사 결과 같은 게 드러나고 뭐 얘기가 될 거니까 좀 주목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직 부장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게 지금 10년 만에 일이지 않습니까? 2016년에 김모 전 부장판사가 그 전 네이처 퍼블릭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아 구속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이처 리퍼블릭은 되게 큰 사건이었고 예. 액수도 되게 많이 받았고 많죠. 예. 그래서 이번 어쨌든 그래도 10년 만에 현직 부장판사에게 영장이 청구돼서 놀라웠는데 예상했던 대로 기각이 돼서 일부에서는 이거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라고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공수처가 얼마나 확실하게 이걸 입증할 수 있을지 이제 잘 봐야 됩니다. 뭐 공수처가 무조건 다 또 제대로 잘 올바르게 수사했을 거라고 속단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예. 그것도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여튼 드러난 사실과 상황만 놓고 보면 그냥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그나마 공수처가 있었으니까 이런 일들도 이렇게 뭐 이렇게 세간에 회자가 되고 구속영장도 청구되고 그러지. 예.
공수처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묻히겠죠. 그냥 또 묻혔을 가능성이 높죠. 뭐 검사나 판사나 뭐 우리 딸도 거기서 바이올린 배웠는데 뭐 그거 그려 뭐 이랬을 수 있는데 뭐 하여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경각심을 갖고 잘 지켜봐야 될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이게 법 왜곡죄로 처벌이 가능하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이게 지금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잖아요. 법 왜곡죄 적용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항소심은 판사가 이제 내 재량 범위 내에서 한 거다라고 하면은 사실 할 말 없어서 그러겠네요. 무죄로 한 것도 아니고 형을 깎아준 정도라면 더 어렵습니다. 향후에 이제 검찰 같은 경우 검사는 이제 파면이 가능한데 사법부인 판사는 여전히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파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핵을 통해서만 파면할 수 있죠. 통해서만. 예. 예. 다시 한번 느끼지만 판사는 조물주의 판사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 제대로 잘 작동을 해야죠. 앞으로 과거처럼 무슨 대통령한테 적용되는 기준을 다른 공직자들한테 적용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은 그 잘못한 건 맞는 것 같은데 탄핵까지는 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될 일입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처음에 탄핵 소추를 한 입법부의 의사가 또 국민적 감정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런 기초 위에서 이런 사람이 공직자로 특히 판사로서 있을 때 우리 재판이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심을 안 받을 거냐 그런 점을 생각해서 만들어낸 제도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가 고교 동문 그리고 돈이 오갔다 이런 거는 이제 의혹을 충분히 살 만한데 이제 물론 그 양측의 그 부인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이런 거는 처음부터 두 사람들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그런 게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동문이 판사로 오고 거기 변호사가 있다 하면은 또 의뢰인들이 엄청 찾아가거든요. 그런 예. 인간관계를 통해서 뭔가 더 특별한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이제 해결이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결국 당사자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서로 간에 뭐 동문 관계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넘지 못할 선이 있는 거죠. 그런 선을 넘어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판단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국무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배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정책 단계부터 다주택 공직자는 배제하겠다라고 강한 드라이브를 건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통령의 그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이건 강력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연일 SNS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끝장을 보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이제 보이고 계시는데 그 전부터 이제 대통령이 많이 생각을 하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지금 그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왜곡돼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냥 누구나 그냥 평범하게 당신 가진 재산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그러면 다 집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이라고 하는 거는 사놓으면은 계속 올라야지 집인 거지. 그게 집이 살면서 내가 아무리 거기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쾌적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집값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사람들로부터 일종의 비웃음을 사는 웃지 못할 현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 저 같은 사람 지금 저 시골에서 단독주택에 사니까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아, 그래요? 옛날에 내가 강남에다가 사라고 했잖아 뭐 이런 소리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이런 왜곡된 인식을 좀 바꿀 때가 됐고 예. 이제 또 과거처럼 그냥 막연하게 부동산 투기를 하면 안 된다. 뭐 다주택자는 무조건 죄악시돼야 된다. 이런 식의 마인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게 공정하게 지금 부가 분배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이 국가의 어떤 공공적 이익을 위해서 잘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느냐. 정책은 제대로 수립되고 있느냐. 이 점에 이제 주목을 해서 보자면 그래서 대통령 말씀에 어떤 환호하고 안도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은 거죠. 그 예. 옛날부터 보면 이 부동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불로소득을 누리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었고 그 불로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건 동서양 막론하고 늘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발전하는 나라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꼭 한번 바로잡아야 될 일이었고 대통령이 지금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현실화시키겠다고 하시고 계시고 그게 또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되돌릴 수 없는 대세로 굳히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 예. 대통령은 집과 관련해서는 0.1%의 구멍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다 주택자나 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그리고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비싼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비난할 생각은 없다. 다만 집값이 오르도록 세금과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제 그런 의심들을 많이 갖고 있었죠. 지금 그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손해날 짓을 하겠냐.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대통령은 확실하게 고려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진짜로 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또 새롭게 이제 집을 얻어야 되는 갖춰야 되는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이것만 바라보고 가겠다라는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제 관련된 공무원들은 이제 많이들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정부 조직으로 따지자면은 뭐 재경부, 국토부, 금융위 뭐 이런 데가 떠오르는데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그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가 그 부처의 나름 소위 잘 나가는 핵심 부서기 때문에 그런데 진입하려면 이제 강남에 집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 이게. 예. 그러면 앞으로 공직사회에 던지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공직자들을 배제한다. 정책에서 배제한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그 중수청 공소청법이 생각나는데 예. 당시 대통령이 검찰개혁 때 검사 출신인 민정수석 을 제외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네. 당정청안을 결정할 때 그때는 이제 검찰 출신 의원들도 빠졌고, 예. 검찰 출신, 검찰 출신 청와대 빠졌고, 부서도 빠졌고 이랬다고 이제 얘기가 됐었죠. 근데 일부에서는 봉욱 민정수석이 마지막에도 포함됐다라고 이렇게 나오던데 어떤 게 맞나요? 지금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뭐 저는 분명히 확인했는데 예.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이 있겠죠. 예, 근데 예. 분명한 것은 결과로 다 이렇게 드러났고 정청래 대표가 이 관련해서 또 인터뷰한 내용이 예. 제가 얘기한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하더라고요. 그 예. 당사자가 얘기한 게 맞을지 예. 옆에서 구경한 사람 얘기가 맞을지 그거는 판단하시겠죠.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의지가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얽힌 공직자들을 해당 정책에서 배제하는 게 아니냐라고 그런 의지로 읽혀지는데 제가 보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아니, 사람 마음이 있고 옛날부터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고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고 왜 있었어요 그 말이. 예. 그리고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설사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내 집이 아니고 처갓집에서 사줘서 지금 와이프 이름으로 돼 있는 집이니까 나는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공정하게 정책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는단 말이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의로운 거는 결과로서 정의로워야 하지만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비춰서 보더라도 저는 대통령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네. 이번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런 논리대로라면 주식 관련 정책 전에 고위 공직자들의 주식을 전량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건 아니다. 여기서 개구리는 주식 투자자 그리고 모기는 부동산 투기 세력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씨의 얘기가 근본적으로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예. 그 얘기에 맞게 이제 본인이 비유해서 언급을 하자면 주식과 주가 관련한 정책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아예 갖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지금 갖고 있게 하면서도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예. 재산 공개 때마다 드러난다고 그게.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제 예. 그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갖다 비유하는 게 맞지 않는 거고 일단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려면 본인이 저기 뭐 우리 군대 파병해야 된다고 호르무즈에 뭐 그런 식으로 나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자기부터 거기 가던가. 예. 파병 그러니까 이제 먼저. 본인의 좀 논리나 본인의 행적을 좀 돌아보면서 얘기를 뱉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만 선고를 받으면 1심에서 예. 이제 물론 최종까지 가야 되겠지만 3심까지 국민의힘이 397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관심이 큰 사항인데 지금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 씨가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최근에 말을 바꿨습니다. 예. 전성배를 만나긴 했는데 무속인인 줄 몰랐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 당시 그 뇌물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서울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예. 앞으로 이 재판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윤우진 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진즉 공개가 된 사안이라서 예. 그거는 빠져나가기 굉장히 어려울 거고 해명도 못 할 거예요. 여러 관련해서 드러났고 윤우진 씨가 당시에 보였던 모습이 수사가 착수되니까 도망갔거든. 예. 그러고 나서 들어왔는데 체포 구속돼가지고 또 바로 석방됐어요. 그리고 또 무죄까지 됐다고. 그래서 정년퇴임을 하면서 퇴직금까지 다 그대로 받았습니다. 예. 그러다 나중에 다시 재수사가 돼가지고 구속되고 처벌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뭐 전성배 씨 관련해서는 그게 본인은 뭐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빠져나가 보려고 한 건데 사실상 자백한 거죠. 내가 거짓말했다. 뭐 네. 이런 거고. 그러니까 뭐 그걸 피하기는 어려울 거고. 이제 유감인 것은 김건희가 구약을 다 외운다. 뭐 저 서울대를 나왔다. 뭐 이런 소리들 윤석열이 그 뻥친 거 많은데. 예. 그다음에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누구한테 저기 1인 매매했다가 속은 거다. 그러면서 당시에 공개한 주식 통장은 일부 아주 이상한 것만 공개하고 말았단 말이죠. 여러 가지로 거짓말한 게 엄청 많았죠 그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추가 기소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2차 특검에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건지 뭐 거기에 김건희 주가 조작 정도만 포함이 돼서 매우 유감입니다. 구약 그걸 웬다는 거 그거는 확인이 가능한데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재판장에 불러내가지고 한번 외워보세요 하면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빠져나가려면은 예. 나는 김건희가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내 앞에서 일부를 외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었다.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가 내 앞에서 뭐 한 3분 정도 외웠는데 나는 그걸 전부 다 외운 것처럼 알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내가 바보라서 나는 그런 줄 알았다. 구약이라는 게 뭐 외우면 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어거지를 써야 돼요. 근데 구약이 분량이 그게 성경책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알지 않아요? 안 읽어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신약은 조금 있고 성서 그 얇은 종이로 그게 얼마나 두꺼워요. 예. 그걸 다 외운다니 김건희가.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항상 재판에서는 저기 피고인들이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 변호인과 상의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가끔씩 판사들이 받아주면 결국 우리가 나오는 게 그 말이 있잖아요. 법꾸라지. 예, 예. 예. 그렇죠.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갈 궁리를 만들고 그걸 변호사들이 설득을 해서 판사가 받아주면 무죄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봤잖아요. 법을 네. 공부하고 법을 안다는 자들이 얼마나 법을 이렇게 오남용하는지. 그러니까 법꾸라지라는 말이 쓰인 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요. 예. 우리가 저 윤석열 정부의 행태 또 조금만 더 올라가 보면 이제 이명박 때부터 어찌 보면 좀 회자된 얘기긴 한데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뭔가 이렇게 착각하고 환상을 갖고 있었던 법조라는 집단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고 있어서 윤석열의 공로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특검이 지금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3심까지 가가지고 이제 100만 원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397억 원을 다 토해내는 거죠. 네, 정당사에서 예. 정말 처음인 일 아닙니까? 이게 희한한 게 예. 그 소위 수구 족벌 언론이 그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 그걸 제목으로 기사를 많이 쓰던데.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쫄리는 거예요. 이게 397억을 사실 그 전부터 이제 선거법 위반 얘기하면서 이거 다 토해낸다는 얘기 저도 여러 군데서 말씀드렸었는데 400억을 마련하려면은 어디 가서 누구 뒤통수를 때려서 강도를 해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망하든지 이제 두 길밖에 없는 건데 건물을 팔면 되잖아요. 아마도 저기가 되면은 이제 유죄 확정될 것 같으면 건물 팔고 당명 바꾸고 이제 그 빠져나갈 법꾸라지 짓을 또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망해야 되는 당인데 저것 때문에 어차피 망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해산하자. 뭐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극우 세력한테 그 성금이란 몫으로 돈을 거둘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 그렇죠. 돈을 살리자 뭐 그런 사람들이죠. 얼마 전에 뭐 누구야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그러지 않았어요? 100억을 모아야 된다고 1000만 원 1억씩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여하튼 뭐 돈이 많은 집단이니까 뭐 알아서 자기들끼리 해결하든지 근데 또 그만큼 돈을 아까워하는 집단이니까 예. 윤석열한테 다 떠넘기지 않을까. 자, 다음으로 조작 기소와 관련된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위가 이번에 그 102명을 그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팀이었던 어미준, 강백신 검사, 그리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등이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합니다. 나오지 않으면 민주당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뭐 그러던데. 예. 그 앞으로도 뭐 거기 안 나오거나 나와서 억지를 쓰거나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거고 또 조작 기소로 보일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 특히 뭐 김성태 씨 관련 녹취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외면할 수는 없는 거고 국회가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대한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미준, 강백신 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라인이 이번에 그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는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두 사람이 개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런 걸로 이제 어미준 강백씨는 예전부터 이제 윤석열 수하의 똘마니들로서 정치검사로 유명했던 자들이고 나름 그 소위 사냥식 수사에 아주 특화돼 있는 그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건의 왜곡, 조작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법리를 비틀고 그다음에 사실관계들을 짜맞춰 가지고 이거를 언론 풀이를 통해 가지고 기정사실화 시킨 다음에 당사자를 공경에 빠뜨리는 함정에 빠뜨리는 이런 일들을 무시로 해왔기 때문에 특히 이번 이제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그간의 윤석열 정부 때 숨어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과 정황들이 이제 많이 드러날 거라고 기대하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단죄돼야 하는 검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장동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쟁점은 검찰의 논리는 민간업자에게 초과이익을 몰아줬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론은 애당초에 그 확정이익 구조였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고 리스트 회피 설계였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연결 고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당시 이재명 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라는 거고 반론은 구체적인 지시 그리고 개입 증거가 없다. 이는 대부분 실무진 판단이었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잖아요. 수사가 됐을 때부터 너무 무리한 일이었고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이라는 게 사실은 없던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 측의 반론이 그동안에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거죠. 검찰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중계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올바른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현재 그 특위 위원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변호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민주당은 곧바로 한동훈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한 나경원 의원은 입을 닫으라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나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아니 그게 그러면 이 대통령을 변호한 사람들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서 빠져야 되면 이 대통령 공격한 사람들은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볼 수 어거지로 있겠네요. 아니 변호를 한 사람이 그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더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게 이해충돌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공격한 사람도 같이 빠져야 된다. 아니, 그럼 그게 그 논리가 맞으려면 공격한 사람, 방어한 사람 같이 빠져야지. 자기들은 그 억지 조작 수사 결과에 편승해가지고 온갖 정치적 이득을 노리려고 그 온갖 말들을 다 쏟아내놓고 지금 와가지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게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안 되도록 또 방해할 거라는 게 뻔하잖아요. 예. 첫날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너경원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서영교 의원이 너경원이라고 불러요? 아, 위트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경원 씨는 바쁜 것 같아. 아직도 그 구구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그거를 못 버렸더만 무슨 이진숙 씨가 뭐 저 우선적으로 보궐선거에 공천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예. 야 나경원 이진숙이
그렇게 친한 사이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에서 탈락하니까 보궐선거에 위촉해야 된다라고 네, 이렇게 네. 보호해 주더라고요. 나서서 얘기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그렇게 통하는 면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같이 다녔구나. 둘이 손잡고 윤석열 면회나 좀 갔다 오면 좋겠어요. 지금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참패한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내심 당대표를 노릴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속으로 이제 엄청 참패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쏙 들어갔잖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장.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진숙 그렇게 저기 밀고 하는 것 같으면 둘이 손잡고 윤석열 면회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진정성이 더 인정받아서 그 아스팔트 구구가 더 지지해 줄 겁니다. 나경원 의원 힘내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이 본 거는 그 이진숙 후보의 그 여론조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진숙 후보가 대구에 뭐 크게 기여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상당히 높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진숙과 손을 잡으면 당대표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자기 당 텃밭이 이제 TK니까 예. 그쪽에서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는 건데 참 바보예요. 왜 대구에서 민주당 지지가 더 높아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나경원 당대표는 덕분이거든. 네. 어차피 당대표는 자기들끼리만 아니 하니까. 그러니까 네. 당 대표를 해가지고 당 대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당 대표가 돼서 그 당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집권을 하고 그 집권 과정을 통해 집권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정책을 펼쳐서 나라를 좀 이롭게 하고 이래야지 정당이 의미가 있는 거고 당 대표 자리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 뜻에 계속 어긋나는 선택을 하면서 아주 특정의 극단적인 소수한테 어필하는 얘기만 계속 하면서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면 그 당은 무슨 당인 거냐고. 왜 그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곽규택 의원은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했고요. 소영규 위원장은 곧바로 재판 중인 사건이라도 독자적 진실 규명과 정치적 책임 추궁이 목적이라면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국회법 해설집을 읽어줬습니다. 뭐 문제 없는 거죠?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 국회가 수사와 재판의 결론을 제시하면서 압박하는 경우를 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걸 피하고 싶은 건지를 검사 출신 곽규택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곽규택 의원한테 그런 말을 주문했을까? 아니면 이심전심으로 통했을까? 누구겠어요? 같은 식구겠죠. 그렇죠. 검찰 식구. 네. 네. 그런 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영규 위원장이 바로 문제 없다라고 했군요. 증인 채택을 놓고도 지금 갈등을 빚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아니 이번에 하는 게 조작 기수 여부를 규명하는 것인데 왜 김현지를 부르느냐. 뜬금없이 왜. 정치 공세다라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정치 공세죠. 김현지 씨가 검사입니까? 무슨 그 조작에 가담한 검찰 직원입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뭔가 그런, 왜냐하면 저쪽 진영에서 지금 김현지 비서관을 둘러싼 각종 이제 그 괴담들을 많이 유포시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편승해 보려는 또 정치적 수작인데 전혀 받아줄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국민의힘은 그게 딱 먹히기 좋은 소재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자극하고 선동하고 자기들 그 지지 기반인 지금 이제 20%도 안 남았잖아요. 예. 그 사람들한테 뭐 어필해보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망하는 거라고요. 이건태 의원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고발과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보면 이 고발을 하고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했는데 증인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이번엔 좀 바뀔까요? 벌금 내고 말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많이 하는데 글쎄요 뭐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데 뭐 하여튼 두고 보시죠 뭐. 전에도 보면 법사위를 보면 그 당시에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경위 나오세요. 동행 명령장 발부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주고 그걸 또 실제로 가져갔는데 네네. 한 반나절 지나면 말합니다. 안 나온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과연 동행 명령장이 실효가 있을지.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고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고발밖에 그러면은 또 이제 검사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거 믿고 버티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이제 이 수사 조직들 개편을 통해 가지고 좀 바로 잡힐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을 하더라도 같은 식구인 검찰이 예. 어미준과 박상용, 뭐 강백신에 대해서 고발을 받아주려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10월 달만 되면 저건 없어지는 거니까 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 안에 국정조사 진행하고 또 마무리된 내용을 가지고 뭐 그 뒤에 새롭게 생기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또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첫 증인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태 의원은 앞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남욱 변호사 등을 추가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조작 그렇죠. 수사에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 조작 과정을 지켜봤느냐 아니냐의 문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타당한 얘기 같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당시에 그 검사 측에서 가족을 위협했다라고 이렇게 하소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뭐 울면서 호소하고 뭐 배를 갈라 주겠다 뭐 이런 소리까지 들었다. 그리고 그 압박을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이렇게도 얘기했고, 하여튼 그 사람들이야 국민들 앞에 좀 진실을 얘기해야 될 의무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두 사람의 입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많은 세월 동안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검찰은 어떻게 됩니까? 뭐 검찰이 이제 해체되는 거지만 관련된 자들이 명확하게 처벌을 받아야죠. 진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죠. 과연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게 지금 제도 바꾸고 있고 개혁 작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제도라면 또 손봐서 고쳐야 될 거고. 예. 지금까지 이제 검찰개혁, 사법개혁 한다고 여러 난관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런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정의가 구현되는 세상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야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 그런데 당사자인 검사들은 모두 혐의를 지금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는 인정합니까? 항상 그러는 그래야죠. 거지. 예. 예.